ISLM BP 모형 3원 불가능성 정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본의 이동성이 차단된 국가의 BP 곡선은 수직이다. 자, 자본의 이동성이 차단되어 있다면 BP 곡선은 원래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R-RF, P분의 EPF, Y, YF인데 자본의 이동성이 차단되어 있으면은 이 부분을 없애도 됩니다. 그래서 Y가 일정 수준이 아니면 BP는 절대 균형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YR 평면에서 이 BP 곡선은 수직의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2번 개방 경제에서 해외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IS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자, IS 곡선은 Y는 C의 Y-T 정도로 간결하게 할까요? 투자는 이자율의 함수이고 정부 지출 여기에 경상수지가 있죠. EPF, Y, YF. 개방 경제에서 해외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YF가 상승하는 충격이 발생하면서 따라서 우리나라가 수출이 증가합니다. YF가 증가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늘겠죠. 따라서 오른쪽이 좀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이 Y는 영향력이 작으니까 좀 무시해도 큰 지장은 없으므로 기존의 Y와 R의 조합은 더 이상 동시 균형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자율이 불변일 때는 좌변을 키우기 위해서 또 높은 수준의 Y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IS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3번 현재 IS 곡선과 LN 곡선의 교점이 BP 곡선의 우하방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YR 평면 기준 IS 곡선과 LN 곡선이 이곳에 위치하는데 BP 곡선의 우하방에 위치한데요. 수평이어도 되고 수직이어도 되고 가장 보편적인 형태인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경우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BP 곡선 위에 있으면은 균형인데 그거보다 오른쪽 혹은 아래쪽에 위치한다면 아래쪽으로 볼까요? 아래쪽에 위치한다면 우리나라 금리가 균형에서 보다 떨어진 것이니까 악화, 자본수지 적자가 생기겠죠. 따라서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적자입니다. 4번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고 변동환율 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다. 자, 완전히 자유로운 게 우리 초급 공부에서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P 곡선을 수평으로 놓으면 되고요. IS와 LM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면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0점에서 1점으로 가는데요. 자, 1점 기준으로 국제 수지는 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는 외환에 들어오는 게 많죠. 초과 공급이라는 상황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환율의 가격이 떨어져 버려요. 자, 마샬 러너 조건에 의해서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IS 곡선과 BP 곡선이 그로 인해 좌측으로 이동하지만 다만 BP가 수평일 때만큼은 좌측 이동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점으로 IS 곡선이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과가 크지 않고 무력해요. 자본의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고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를 가정한다면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상황은 뭐 비슷하죠. 통화 정책의 효과가 더 크다라는 질문에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IS, LM, BP가 수평인 경제입니다. 확장적 통화 정책은 LN 곡선을 오른쪽으로 밀어주죠. 0점에서 1점으로 가면 이번에는 1점에서 BP의 아래에 있으니까 적자가 발생하고 외환의 나가는 게 많죠. 초과 수요가 생기고요. 따라서 환율이 상승하는 압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율 상승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정환율 제도의 국가는 반드시 태화 정책이라는 걸 수행하게 되는데 이 태화 정책의 수행 방향은 환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입니다. 환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이니까 여기 달러 수요 공급 평면에서
S를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되겠죠. 따라서 외환의 공급을 늘려줘야 되니까 이거는 외환의 매각이라는 표현이 가능하겠고요. 외환이 매각되는 과정에선 외환을 뿌리니까요. 통화량이 줄어들죠. 시중 통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시중 통화량의 감소는 LM을 좌측으로 보내주죠. 따라서 곡선이 LM 곡선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통화정책이 고정환율 제도에서 효과가 큰 게 아니고 없는 것이죠. 자, 6번. 폐쇄경제의 AD 곡선보다 개방경제의 AD 곡선이 더 완만하다.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서도 좀 많이 간간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폐쇄경제 AD 곡선보다 개방경제의 AD 곡선은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완만해져요. 완만해집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간단히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 우리의 목표는 지금 연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폐쇄 경제에서 여기 YR 평면이 존재한다면 IS, LM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YP 평면에서의 AD 곡선을 끌어내곤 하죠. 그래서 이 점에서 물가가 떨어지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렇다면 물가의 하락에 따라서 이 폐쇄 경제에서는 움직이는 곡선은 LN 곡선밖에 없어요. 그래서 P분의 MS라고 하니까 물가 하락이 전체를 늘려서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죠. 0점에서 1점으로 이동하는 것만 반영하는 게 AD 곡선입니다. 그런데 개방경제의 경우는 자본의 이동성이 어떤지 여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가장 많이 우리에게 출제가 되는 수평인 BP 곡선을 전제한다면 처음부터 물가가 떨어질 때 LM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P분의 EPF 변화 때문에 실질환율 상승으로 IS 곡선도 오른쪽으로 갈 수 있어요. 어디로 갈진 모르겠지만 어느 곳에 위치하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여기 BP 곡선과 LN 곡선의 교점인 이곳으로 가고 중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물가 하락인데도 AD 곡선이 이렇게 개방 경제에서 더 완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폐쇄 경제 AD 곡선보다 개방 경제 AD 곡선이 더 완만하다라는 케이스는 일단은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는 성립되는 개념이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고정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도 똑같이 폐쇄 경제를 전제한다면 IS와 LN 곡선만 존재할 때 물가가 떨어지면 폐쇄 경제는 고정환율 제도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가가 떨어지면 이렇게 LN 곡선만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변화하는 충격만 반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LN 곡선이 예를 들어서 좀 넉넉하게 잡아볼게요. 발레를 들기 위해서 LN 곡선이 이만큼 이동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AD 곡선은 아니죠. 그러니까 AD 곡선이 이런 기울기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개방 경제에서는 IS 곡선도 움직일 수 있어요. 역시 또 보편적인 상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제 수평인 BP 상황을 전제한다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떨어질 때 똑같이 P분의 EPF가 올라가니까 IS 곡선이 우측으로 갈 수 있는데 잘 보세요. IS 곡선이 이만큼까지만 가면 나중에 LN 곡선이 따라오기 때문에 개방 경제보다 더 가파른 AD 곡선이 도출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IS 곡선이 만약에 물가 하락 때문에 이렇게 멀리 이동할 수 있다면 나중에 LN 곡선도 거기까지 따라 붙게 되니까 완만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는 변동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에는 이제 옳은 선지가 되는 것이지만 고정환율 제도를 가정할 때에는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따라서 이 부분이 이제 2021년도 CPA 기출로 등장했던 이제 그런 테마였고요. 개방경제 AD 곡선이 일방적으로 완만하다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할 수는 없죠. 고정환율 제도 쪽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X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고정환율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 고정환율제도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원한다면 자본을 개방해야 한다.
2019년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선지입니다. 고정환율제도, 그 다음에 통화정책의 독자성, 그 다음에 비피곡선을 수평이나 완만하게 두는 자본이동의 자유로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출 수 있는 국가는 없다. 3원 불가능성 정리라고 하고요. 따라서 고정환율 제도의 통화정책 독자성을 원한다면 자본을 막아야 돼요. 개방하는 게 아니고 자본을 통제를 해야 되므로 따라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이쪽은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고요. 공부하는데도 시간이 꽤나 걸리는 테마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부분 위주로 보았으니 다시 한번 이 기본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점검하시고 추후에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실 때,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때 이런 기본기가 머리에 탄탄하게 잡혀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